아직은 하얀 잎서리가 뻐끔뻐끔 피어오르는 꽃샘추위가 정말로 그날 꽃피는 3월의 봄날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밤이었다. 그날 밤 너는 제법 멀리 떨어진 우리 집 앞까지 버스를 타고 나를 찾아와서 잠깐 보자고 갑자기 불러냈었었고, 뜻하지 않은 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양말도 안 신고 나가서 시려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던 나한테 너는 정말 한참 동안 뜻모를 말들만 두서없이 짓거리댔었다. 무슨 일 있냐고, 술 마셨냐고 나는 여러 번 너한테 물어봤었지만 너는 그저 아무 일 아니라고, 또 술도 안 마셨다고, 걱정할 건 없다며 여러 번 대답했었다. 약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너는 길 잃은 광인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떠들다가 갑자기 나를 덥석 안고 잘 있으라 속삭이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나는 그새 네가 나를 안으면서 내 외투 주머니에 쪽지를 남겨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쪽지에는 그저 앞뒤 설명 없이 뜻모를 내용만 한 줄 덩그러니 적혀 있었다. 좋아해. 하지만 매번 너의 이야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날이 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고, 세상을 조소하며 꿈만 가득해서 풍선같이 떠오를 것 같았던 치기 어린 젊은이는 이제 무거운 돌짐을 메고 다니느라 등이 굽어버린 초라한 중년이 되어버렸다. 20년이나 지난 그날 밤 기억 속의 네 모습은 이제 네가 긴 머리였었는지 짧은 단발머리였는지조차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던 너의 얼굴이 어두컴컴한 골목길 안에서 분명 그 두 눈과 표정을 볼 수 없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내 희미한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네가 흘리는 눈물을 본 것만 같기도 하다. 지금 오늘 밤 나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한 나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때 받은 소중한 너의 메모를 남몰래 꺼내어 읽어본다. 좋아해. 하지만 너의 이야기는 나한텐 너무 어려워. 지금 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인데 요즘 국제정세 글을 많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잠깐 그동안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잠깐 이 시점에서 경제 진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죠. 시장 상태만 보면 요즘 완전히 오히려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그 떨어졌던 낙폭을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전 전고점 근처까지 전부 돌아와 버렸습니다. 예, 저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튈 줄은 몰랐네요. 대충 보면 지금 다우인데요. 다우 이제 그 전에 전고점 12월 말에 있던 12월 중순에 있던 전고점까지도 거의 지금 쭉 올라갔고요. 예, 완전히. 예. 그 다음에 S&P 500도 거의 지금 그 근처로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오히려 빅테크의 힘을 받아가지고 전고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지고 약세에 빠질 거면서 시장이 더 약해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은 전부 항복 선언해야죠. 틀린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봤었는데 저 역시 지금 이 단기적인 걸 보면 완전히 틀린 거죠. 저는 사실 여기서 박스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다음번 박스권에서 다 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된 거는 러셀밖에 없습니다. 러셀밖에 없네요. 예. 요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보고요. 일단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쭉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제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가 가져온 중요한 기사들 내용은 이제 그렇게 정확히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들을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좀 번거롭더라도 제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제 채널에 그 정보란에 보면은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프 보십시오. 뚝 떨어졌습니다. 예, 굉장히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요. 생산자 물가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이렇게 가다가 3월달에 뚝 떨어졌어요.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나올 소비자 물가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가 굉장히 확실하게 잘 잡혀가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요. 이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온 고용 지표들 보니까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확 둔화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잘 싣고 있는 거예요. 실업률도 그렇게 실업률은 여전히 견고하게 안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실업률이 안 떨어지고 안 오르고 있으니까 고용을 잘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용은 전체적으로 잡 리크루팅 같은 거 보면 잘 싣고 있고요. 이 말은 고용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고용도 살살 잘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생산자 소비자 값이 뚝뚝 잘 떨어지고 있다면은 아주 좋은 경우죠. 즉,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 아주 좋은 경우를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경제 아주 좋은 딱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상태다 해서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높았던 물가와 식지 않는 고용 열기였는데, 그 전까지는 물가는 굉장히 높고 안 떨어졌었고 고용도 너무 뜨겁다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3월 달에 보니까 물가는 드라마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용 열기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 골디락스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면 그거는 경기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대로 계속 좋은 골디락스로 지금 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다가올 경기 침체로 가는 변화 과정 중에 잠깐 쉬어가는 단계인지를 아무도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나온 것이 소비 지출과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걸 봤더니 그동안에는
계속 미국이 높은 물가와 높은 고금리 긴축 여건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소매 여력은 구매 여력은 탄탄하다 해서 미국 경제는 항상 튼튼하다 걱정 없다 했던 건데 그렇게 견조해 보였던 미국 경제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소비 여력이 이건 역시도 이제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게 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골디락스인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로 가기 위한 전환 과정인가 이것이 지금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CPI, PPI가 나온 날은 야 고용도 조금씩 이렇게 잘 식어가고 있는데 물가가 뚝뚝 떨어지니까 골디락스 맞네 제일 좋은 시나리오네 하면서 더 시장이 위로 빵빵 떴었죠. 근데 어제는 보니까 소비도 2달 연속 확실하게 쭉쭉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물가가 떨어지는데 소비도 떨어지고 하면서 전부 다 같이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인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앞날에 대한 아무런 지금 나오는 정보들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 기사에서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가 그 지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비싼 거 덩치 큰 내구재들 안 산다는 겁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심지어 휘발유 소비도 줄었어요. 유가가 조금 오른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휘발유를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레저 여행이 줄어들었다. 돈을 아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CPI나 PPI는 확실히 인플레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이 골디락스에서 물가만 떨어지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나온 또 지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다. 왜? 소매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기 둔화 조짐은 보니까 소비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산업 생산도 감소하고 있고요. 제조업 생산도 감소하고 있고요. 고용 역시 둔화하고 모든 것이 다 같이 떨어지는 골디락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게 또 어제 나온 지표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골디락스인가 경기 침체인가 헷갈려갖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지금 시장의 이런 변화는 이거 막 오르고 다시 정고점 회복하는 것 같고 해도 아무도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또 지나봐야 되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특히 이번에 신용 문제가 됐던 중소은행들의 실적이 나오죠. 어제까지는 대형은행들 나왔는데 대형은행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중소은행에서 다 뱅크런 되면서 예금 빼다가 대형은행에다 다 옮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금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예금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어부지리로 다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대출이나 이런 거는 비싼 금리로 해주면서 예금 금리는 안 올리고도 예금은 많아졌으니까 대형 은행들은 논한 거죠. 어제 대형 은행들 JP 모건 같은 거 하루에 7% 올랐다고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런 모든 대형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예, 어떤 정크본드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신용으로 빵빵 다 터져가지고 대출을 이렇게 못 받게 될 때, 손실이 날 때 그거를 준비금, 충당금으로 쌓아놓는 그 예비 자금이 대손 충당금인데 작년 2분기부터 계속 늘렸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역대로 늘렸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 뭔가를 더 그동안 계속 뭔가 위험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상당히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더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잘 떨어지고 고용이 안전하게 식어간다 해도요. 지금처럼 소비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 이것은 아무래도 골디락스이기보다는 경기 침체입니다. 어제까지 나온 것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어쨌든 이렇다면 앞으로 완만하게 연착륙이 되더라도요. 골디락스라기보다는 완만한 저성장이겠죠. 혹은 얕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마침내 고용지표가 확실하게 식어가면서 다음번에부터는 그렇게 안 오르고 그대로 그
최저 상태를 지키고 있던 실업률도 이제는 사람들이 일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업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당신 해고합니다. 나가 주십시오 하고 해직시키는 사람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막 늘어나는 게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만약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실업을 많이 사람들이 당하면 돈을 더 많이 안 쓰겠죠. 그래서 지금의 소비 위축이 더욱더 소비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경기 침체가 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완만한 경기 침체나 저성장이 아니라 두드러진 경기 침체고 경착륙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그런데요, 또 지금 PPI, CPI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안에서 여전히 근원 물가는 높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0.1%인가 전달보다 살짝 더 올랐어요. 헤드라인 수치는 CPI, PPI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근원 물가를 보면은 전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헤드라인 수치가 뚝뚝 떨어지지만 앞으로 물가도 계속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잘 잡히겠구나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원 물가 문제란 거죠. 물론 근원 물가에서 상당 부분을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의 주거비의 경우에는 이게 반영되는 게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기 때문에 지금 근원 물가가 높지만 이미 실제 미국의 거리에 나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서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 보면은 이미 주거비는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높게 나왔는데 조만간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서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는 근원 물가도 뚝뚝 떨어지게 나오면서 인플레가 잘 잡혀갈 거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간간히 얘기했었지만 미국은 주거비 임대료에 대한 그 지역 차이가 너무 크다.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뭐라 말하기 힘들 것 같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현재도 보면 동부하고 서부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가격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오고 있고요. 서부 실리콘밸리 쪽은 뭐 이제 예전 엄청나게 높았던 주거비나 임대료가 지금 그쪽 산업이 죽으면서 굉장히 떨어졌고요. 오히려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제 동부 해안가는 요새 굉장히 다시 오르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 잘 모르겠고요. 주거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근원물가 말고 변동성이 크다고 했던 유가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가격들도 지금까지는 잘 내려가는데 다시 또 오르는 게 있습니다. 신차 가격 같은 거 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중고차 만화임 지수가 지금 뭐 석 달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도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뚝뚝 떨어질 거냐 아니면 근원 물가부터 해가지고 헤드라인도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위아래로 완고하게 잘 버틸 거냐라는 거는 이것도 아무도 장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종합해서 보면 물가의 헤드라인 수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헤드라인만. 예. 하지만 그 안에 정작 중요한 근원 물가 수치는 확실히 너무 완고한 저항을 보이는 거는 이번 주까지 봐도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그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몇 달 안에 더 이상 이제 그럴 여력이 없어서 안 되고 하반기에는 다시 작년부터 계속 방출했던 비축유 그만큼을 또 계속 틈틈이 사가지고 쟁여놔야 된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네 유가는 계속 앞으로 더 안 떨어지고 오를 수밖에 없겠죠. 더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는 사우디가 저번에 기습적으로 감산을 발표한 것처럼 언제든 자기들의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옴시티 등의 2030 비전 빈살만 황태자에 지금 그거를 10년 동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국의 투자 자금이 한 60%고 40%는 자기네가 지금 그 감당을 해야 돼요. 사우디 안에서. 근데 사우디 전체 GDP 수입의 70%가 아람코에서 나오죠. 석유 팔아서.
얼핏 어디선가 분석한 거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 지금 2030 비전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요거를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지금 유가가 $100는 돼야 된답니다. 유지가 돼야 된답니다. 사우디가 자기 욕심을 내고 자기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유가를 $100까지 못 올려도 너무 올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뭐 석유를 더 안 쓰게 되니까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급을 자기들이 조절을 하면 세계 수요가 어떻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될 그 원유 수요량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그 오일 파동이 사우디하고 저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서 거의 80년 동안 거의 형제 나라처럼 서로의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나중에 페트로달러까지 만들고 했었는데 그 유대 세력들이 저기 꽉 잡고 있잖아요. 금융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서 팔레스타인하고 맞붙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게 됐죠. 근데 사우디는 반 이스라엘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하고 정말 부부관계나 다름없는 미국이 여기서 우리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네. 사우디가 엄청나게 삐진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들 석유가 퍼올리던 유정을 전부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완전 배짜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오일 쇼크가 예전에 70년대에 일어난 거고 어떻습니까 그때? 한 3배인가 뛰었죠. 단번에 유가가. 이런 식으로 사실 아직도 그 산유국은 사우디 많고 여러 나라가 많고 뭐 미국이 맘만 먹으면 세계 최대의 그 산유국 생산국이 될 수 있는데도 왜 사우디 한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가가 흔들리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해도 대부분 자기 나라 국내에서 다 쓴다고 합니다. 수출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우디만 아주 그냥 그 전체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전체 그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건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한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막 찾아보지 마시고요. 1, 2% 틀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사우디가 그런 또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는 다시 오르게 돼 있죠. 가장 여러 가지 물가에 섹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에너지 가격이니까요. 현재 그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 유로존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지금 식료품 가격이 다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기사 보시고요. 그래서 어제 나온 것이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소비자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반등을 팍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유가도 순식간에 앞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역시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가 너무 완고하게 안 떨어진다는 것이 또 안 좋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나마 더 올랐다. 즉 최근에 가장 정확한 설문조사인 기대 인플레이션 결과가 나온 바에 어제 보면 미국 소비자들 역시도 불과 한 달, 2달 전까지는 인플레가 이 정도까지 앞으로 1년 이내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미국 소비자들도 자기들이 그 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고 생활도 하면서 인플레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 아닙니까? 근데 한두 달 만에 이 사람들이 야 물가가 이렇게 하반기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떨어지긴커녕 앞으로 조금 더 오르겠다. 벌써 소비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는 이제 점점 더 확실히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모든 나라에서 다 세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상당 수준 이상의 물가가 안 떨어지고 같이 병행 지속되는데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는 게 점점 더 이제 눈에 보이고 있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점점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다는 건데, 지금도 보면 매번 단기간에 보름 한 달 동안에 휩쏘는 굉장히 예상 못한 일들은 많이 오고, 주가도 제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예상을 많이 벗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은 계속 오히려 제가 봤던 그런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경제 진맥은 제가 요새 이렇게 자주 안 다루는 이유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크게 이렇게 볼 때는 어차피 제가 보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안 했던 건데, 그래도 한 번쯤 오늘 같은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제레미 시걸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들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난 강세론자죠. 무조건 항상 오르게 돼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보통 분이 아니시죠. 이분도 나이가 많으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도 더 오히려 위로 오르면서 아웃퍼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더 오르면서 위로 올랐는데, 이 영원한 강세론자일 것 같은 이 제레미 시걸 할아버지께서 말을 이때 바꿉니다. 시장은 오히려 아웃퍼폼한데 뭐라고 바꾸시냐면,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이분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보니까, 하지만 경기 침체에 빠져도 자기는 그때도 주식을 매수할 거다. 길게 볼 때 자기는 아주 좋게 본다 이거죠. 하지만 이분 역시도 지금 몇 달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기 시작했단 거예요. 이분도 불과 1, 2월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는 안 온다고 했던 분입니다. 꾸준히 1년 내내 작년부터.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은 확실히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가는요, 보니까 지금 흐름대로라면, 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흐름대로라면 결국은요, 연말까지 연준이 원하는 2%대 물가는 절대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은 지금 매번 일주일마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물가는 이렇게 될 거다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작년 11월 말부터 예상했던 대로, 제가 그리고 블로그에 꾸준히 써온 대로 3월, 5월 각각 25bp 베이비 스텝 할 것 같다고 계속 저는 틈틈이 얘기했었죠. 그대로 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연준 말처럼 정말 6월에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러고 나서 최소 이렇게 뭡니까, 근원 물가 안 떨어지고 또 어떤 뭐 하반기에 다른 물가가 또 오를 그런 가능성도 커지고 하니까, 계속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하면서 관망한다는 기본 시나리오는 거의 그냥 변함없이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앞으로 3, 4개월 내에, 늦여름까지죠, 중소은행권들의 신용 경색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신용 경색 문제가 그림자 금융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것도 제가 전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이런 보통 은행이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증권사, 중요한 그런 데에서 어떤 신용 경색으로 이런 나비 효과가 돼서 뭔 문제가 터지는 거죠. 요럴 가능성도 많다고. 이번에는 앞으로는 문제가 오면 예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다르게 국채의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 국채의 문제가 이런 은행권에서 지금 찌그만한 중소은행권에서 왔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막았기 때문에 시스템이가 막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가 안 된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 이거 갖고 뭐 시장이 폭 나간다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다 이제 월가놈들은 알고 있었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시장에 겁을 주면서 단단히 재미 보는 놈들만 생길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다른 데서 어떤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한 문제를 빠르게 더 급격하게 오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예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다르게 국채 채권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오는데, 부동산 뭐 그런 회사채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연기금이나 증권사, 각 나라의 큰 증권사나 보험사 그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오나 한번 봐야 되고, 아니면 지금 전쟁은 교착 상태가, 뜻밖의 교착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누군가는 이대로 교착 상태가 되길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해오던 계획을 겨우 이것 가지고 여기서 올 수도 시킬 수도 없을 거고요. 잠깐 쉬어가는 거지 준비했던 치밀한 큰 계획들을, 왜냐하면 이미 뭐 저기 어떻게든 밀어붙여가지고 최신 탱크들 다 갖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전투기까지 지금 갖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지금 한번 전쟁은 예전하고 다른 국면으로 확장시킬 준비를 하는데 이걸 없던 일로 하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 한반도부터 해갖고 대만 해역까지, 여기도 지금 항상 최근 2달, 석 달 사이에 한 5년 동안 일어날 긴장도의 변화가 석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긴장도 아시죠? 지금 남해, 서해, 동해에서 지금 온갖 그 미사일이, 온갖 종류의 미사일이 지금, 그 미사일도 다 핵탄두를 다탄두를 실을 수 있는 거고, 육해공 어디서든 그 핵 우산을 피해 가지고 지금 타격할 수 있는 멀리까지 그런 거잖아요. 그걸 지금 북한만 한 게 아니라 중국도 이번에 만들었고요. 실험을 했고요. 예. 어쨌든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또 다른 경제에 영향을 줄 일이 앞으로 생기거나, 혹은 이제 우에다 총재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 그 구로다 형님의 유지를 이어가겠다 말을 했죠. 말을 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지금 일본의 국채 시장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한계에 자꾸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줄 거다 할 때 오는 그 충격.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도가 6월까지, 여유가 6월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미국 의회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운이 안 좋게 정말로 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시장에 예상 못한 충격이 오고요. 그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는 경기 침체의 속도와 폭을 급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경착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인플레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피벗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경착륙이 오니까. 바로 이런 거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제는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이고요. 요즘 그 시장의 어떤 아까 말한 이 차트 본 것처럼 단기적인 흐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채권 시장에서 현재 반영하는 정도가 위에서 얘기한 이런 블랙스완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요거는 채권 시장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당연히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서 연준이 못 견디고 금리 인상을 3차례, 4차례 연말까지 할 거다라는 거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볼게요. 요거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여기 4.0 잠깐 넘었다가 떨어졌는데 너무 과하게 막 떨어졌죠.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근데 요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위로 막 향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하반기에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것도 시게 와가지고 연준이 결국은 아이고 안 되겠다, 도저히 나라 망가지겠다 경제가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뚝뚝뚝뚝 계속 뭐 3차례 4차례 금리를 막 갑자기 인하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게 2년물 금리 시장, 10년물 금리 시장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블랙스완급 충격들 있잖아요. 전쟁이 막 새로 뭔 일이 터지거나 뭐 저기 막 커다란 신용 문제가 터지거나 뭐 부채 한도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채권 시장이
예전부터 떨어진 거 보면 그거 시나리오는 상정을 안 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시장에서 이미 자금의 흐름이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에 과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나온 왜곡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즉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만 본다면 시장은 이런 블랙스완 시나리오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물가가 얼만큼 떨어져서 잘 돼서 그게 골디락스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냐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볼 거냐 하는데 이런 골디락스가 오든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오든 간에 연준은 결국은 뭡니까? 금리를 다음 달까지만 올리고 더 안 올리면서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10년물 금리 시장 본 것처럼 지금 얘네들이 상정하는 거는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골디락스나 원만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말한 이런 블랙스완이 빵빵 터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지금 채권시장은 사람들이 너무 채권시장으로 저번에 제가 이제 예전 제 영상에서 국제정세 영상 시리즈 경제진맥이죠. 경제진맥 예전 시리즈에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보다 더 다크해졌다 하면서 지금 시장의 진짜 돈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이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과하게 이미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채권 시장에 과매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이만큼 떨어지면 안 돼요. 채권 금리가. 조금 더 채권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라고 본 겁니다. 채권 시장의 모습은 그 모습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보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분들도 지금 보니까 미국 채권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금년에 사들였답니다. 채권이 좋다 하고 다 소문나서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 금액은 이미 지난해에 비해서 8분의 1 토막밖에 안 된다.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금액은 이런 조사가 나와 있고요. 채권시장은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보면 소매 판매 실적이 나왔던 어제 이전까지는 이런 PPI나 CPI가나 고용만 나왔을 때만 봤을 때는 야 물가 잘 떨어지고 고용은 아주 적당하게 식어가는 채용 공고가 적당하게 줄어드는 골디락스다 하면서 오히려 더 막 위로 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소비 지출 지표가 소비가 팍팍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 소비자들의 소매 판매 소비 지출이 팍팍 떨어지고 있네. 거기다가 기대 인플레까지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야 인플레 그렇게 쉽게 안 떨어져 오히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어 그렇게 보고 있네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인데 하면서 어제는 또 찬물 한번 쫙 맞았었죠. 이렇게 매일매일 아직 단기적 미래에 관해 아무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라는 건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작년에 비해 현저히 작은 주식시장의 총 유동성 안에서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너무 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전부 다 같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약세장이 올 거야, 전부 그런 사람이 금년에 너무 많아졌죠.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금년에 보면 모두 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게 숏 포지션을 구축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매번 감당 못할 숏 커버링이 지금 나오면서 오히려 더 위로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이 아니 지금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왜 계속 위로 뜨지? 이게 많이 지금 당황하시는 분들, 약세론자분들, 저 같은 사람들도 당황했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게임이 돼야 되잖아요. 내기하는 그런 베팅하는 도박 시장에서는 저 선수가 이길 거다, 이 선수가 질 거다 하면서 서로 이쪽에 걸고 해서 이 판돈이 맞아야 되는데 전부 앞으로 시장은 떨어질 거다에 돈 걸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다 보니까 아닌데 오를 건데 하고 걸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시장이 조금만 올라도
뭔 일이 생겨서 올라도 한 명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은 9배로 받는 겁니다. 이득을. 내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9배로. 사실은 0.1% 떼야 되는데 1%가 떠버리는 거예요. 쇼커버링의 효과죠.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쇼커버링이 계속 되는데도 숏포지션을 쉽게 청산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보면 거시적인 상황이 봐서 아무리 지금 이게 올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거기로 갈 상황이 눈 씻고 찾아봐도 시간이 갈수록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쇼커버닝으로 손해를 보면서 털지 못하고 그래도 슛이 언젠간 올 거야 하고 지금 걷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참 웃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단기 금리 거기 어떤 경제진맥에서 했었나요? 제가 장단기 요거 파월 네가 반드시 금리 인하 할 거라는데 우리 건들락 씨는 손모가지를 걸겠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다뤘었죠.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경기 침체의 확실한 신호다라고 그 이론을 처음 발명하신 교수님께서도 이번에는 근데 틀릴 수 있겠다고 나왔다고 했죠. 작성자가 직접. 왜 그러냐 봤더니 너무 예전 경제 위기들하고 봤을 때 사람들이 미리 다 예상하고 다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요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떨어지는 이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떨어져야만 되는데도 비합리적으로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아웃퍼폼하는 이유는 예전과 달리 전부 떨어질 거라 보고 전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부 숏에다 걸고 하니까 숏커버링이 더 나와버리는 거죠. 은행들 큰 은행들도 이미 준비 많이 했고 BIS 자기자본 비율도 다 조정했고 대손 충당금 역대로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큰 은행의 시스템적 위기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터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작은 나라들 그 다음에 국채 시장하고 많이 연관되어 가지고 미국의 어떤 지금 그래서 항상 제가 작년부터 QT를 더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는 QT를 더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또 말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어디로 나가면 끝이 없어요. 진짜. 자, 그래서 가만히 있죠.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감당 못할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위로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이렇게 쇼커버링의 기술적인 어떤 왜곡 현상으로 오르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대세적인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1년 내내 금년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전부 숏에만 걸고 있어갖고 이런 기술적인 왜곡이 정말로 뭉쳐가지고 조금만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됐을 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된다 하더라도 잘해봐야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박스권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S&P 500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울 거라 보느냐 거기에 이제 또 집중이 되겠죠. 즉 이미 시장의 근본 컨센서스는 저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변화였죠. 제가 그때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미 변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환경은 안 좋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는 악재까지 호재로 둔갑해서 받아들일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는 좀 더 나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써 있네요. 이 기사도 한번 보시고요. 다만 요새 보면은 여러 가지 중앙은행들이 미국보다 먼저 사방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나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금리를 막 동결하기 시작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장 상태는 다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요. 현재
캐나다에 이어서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까지 해서 곳곳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베트남 같은 나라는요.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가가 안정되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경기 침체의 신호가 점점 더 확연해져 가지고 경착륙을 두려워해 가지고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를 하는 것 뿐입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번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혹시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번까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동결했죠. 근데 그 동결한 게 좋아서 동결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하는 총재님께서 아주 유별나게,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터뷰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막 꾸짖듯이 뭐 좀, 원래 그분이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좀 매섭게 했죠,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절대 뭐 지금이 금리를 안 올렸는데 이런다고 해서 앞으로 뭐 물가도 잘 떨어지고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반기 때 얼마든지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 경제 상태가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될지 위험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뿐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원래 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우리 막 위험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더 방어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 그 설레발들을 치기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산시장이 괜히 오해해가지고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오해해가지고 더 위험해서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만한 그런 호들갑들을 떨지 말라는 경고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방에서도 같은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현재 월가의 기관지들이요, 저번 주 들어가지고 또 이번 4월 들어서 실리콘밸리 사태가 거의 이제 다 회복되고 사람들한테 잊혀지니까, 공포가 거쳐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미국 시장은 재미없지만 신흥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미가 좋아질 거다. 이번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거기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았냐, 아시아들 봐라, 신흥국들 봐라 하면서 실제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는 아주 좋을 거니까 다시 여기에 투자할 때다 하면서 실제 지금 거기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 상반기 때도 그랬고 금년 1, 2월 때도 그랬고 단기적인 헤지펀드들 투자자금 뭐 거의 뭐 1, 2개월, 3개월 만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거기서 재미 보고 바로 또 차익 실현하다 나오는 국제적인 단기 투자자금들이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국제정세 시리즈 또 앞으로 나올 거 계속해서 중국에 나올 거에서 보여드릴 건데 금년 1, 2월에도 제일 많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금이 들어간 데가 중국하고 홍콩 시장이었죠. 그러나 정말 큰 기관 투자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발 빼고 철수한 그 통계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뉴스나 뭐 그것도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 나와서 하는 말들이 잘 이렇게 좀 가려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실제로는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가 지금 뭐 신흥국은 이제 괜찮다, 신흥국에 지금 투자할 때다 돈이 얼만큼 들어갔다, 기관들이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런 기사들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번 주부터 실제로는 오히려 이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주 글로벌하게 선진국, 신흥국 가리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 이어 호주도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왜 동결했냐 하고 거기 중앙은행장들 인터뷰 들어보면요,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 우리 여기서 더 물가 잡고 뭐 앞으로도 뭐 필요가 있어서 지금 더 올려야 되지만 못 올리는 이유가 어디서 뭔 사단이 날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 한국은행 총재하고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보시죠. 베트남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수출 경제 무역의 카나리아라고 했어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도 통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무역 수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 전 세계 앞으로의 수출 물량,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그런 거에 우리가 뭐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들 하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요새는 또 중요하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중요하게 보자면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은 뭐 일찍부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제조업 강국으로 중국의 뒤를 이어서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이죠. 뭐 얘네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죠. 실제 이번에 미중 갈등 패권이 심해지면서는 오히려 그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죠. 중국에 투자했던 공장들이 이제 전부 중국 위험하다 안 되겠다 미국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다 애플도 이제는 인도에 이어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뭐 맥북인가 아이패드인가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죠. 아이폰도 이제 슬슬 옮겨야 되는데 어쨌든요. 예. 그런데 베트남이요. 저번에 금리를 내렸고요. 보름 만에 또 내리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 알고들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금리를 여기는 반대로 내렸는데 내리고 보름 만에 아이고 안 되겠다 또 내려겠다 보름 만에 2차로 한 번 더 내렸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베트남은 개발도상국 신흥국인데요.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무렵부터 전 세계에서 베트남으로 공장 시설도 많이 하고 투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은 이제 FDI라고 하는데요. 요거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막 된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요새 와서 왜 갑자기 베트남 경제가 힘들어졌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해외 투자를 갑자기 상당히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앞으로 경기 침체 심해진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투자전 투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내수시장 진작을 하자 경제가 돌아가게 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 최근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보십시오. 보면 이미 작년 3분기에 피크 찍고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다가 지금 10분의 1 토막 그렇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금년 초까지도 베트남 시장에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막 증권가에서는 계속 떠들었죠. 베트남 경제는 해외 투자를 받아서 베트남이 뭔 돈이 있겠어요. 해외 투자를 받아서 외국 기업이 와서 자국에 공장을 세워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완성품을 선진국에 이제 수출을 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에서 그런 걸로 지금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서 베트남에서 나오는 물건이 전 세계로 팔려야 되는데 어디 세계에서도 안 사준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저는 원래 잘 안 사요. 저는 옷도 잘 안 사고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베트남에서 나온 신발, 뭐 옷, 뭐 여러 가지 제조업 물품도 점점 내구재도 이제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점점 베트남에 있는 외국 공장들의 투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보십시오. 외국 투자 자금인 FDI가 무려 40% 가까이 빵꾸가 났대요. 이거 지금 너무 무서운 이게 완만한 경기 침체로 보이시나요? 급격한 경기 침체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보름 만에 2번 연속으로 베트남은 아까 우리나라가 예전 전 세계 어떤 무역과 경기 침체나 경기 활성화에 대한 카나리아였던 것처럼 지금은 베트남이 더 예리한 그런 시장인데 우리나라도 그러고 베트남도 그러고 지금 이런 신호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신호. 그래서 선진국이고 신흥국이고 할 거 없이 이제는 뭐 미국 뭐 요새 뭐 뉴스들 뭐 그런 선동한 뉴스들 나와도 한번 이런 것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유럽 닥스 같은 거, 독일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아웃퍼폼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독일과 스페인의 소비자 물가도 거기도 뚝뚝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보면 근원 물가가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 물가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시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는데요. 다우나 S&P나 나스닥 100이나
다음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나스닥 종합이나 다 위로 아웃퍼폼만 있는데 오히려 전고점을 뚫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전고점에서 여기까지 보면요. 이 보조지표, 특히 RSI를 보면요. S&P는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RSI는 조금 떨어집니다. 또 나스닥 100은 오히려 빅테크 때문에 위로 상방으로 갔는데 보시면 RSI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이버전스 현상이죠. 예.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히려 전고점을 한번 살짝 뚫었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보조지표는 김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을 했었는데 김이 빠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게 이러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모든 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이 올라가는 한 달 사이에 올라갔던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지금 쇼커버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 가는 거시적 상황을 봐야 되고 거시적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요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여기에서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여기 31,000대까지 지금 곧 바라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얘기하면 또 10시간 가기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중소은행주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죠. 이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실리콘밸리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실제 연준이 0.25%의 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한 것과 같은 그런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신용 경색의 여파가 지금까지 얼만큼 진행되어 있고 또 다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여줄지를 이제 주시를 하겠죠. 다음 주에. 그리고 꼭 금융주, 은행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미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조금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줄었을 거다 하고 월가의 그 기대치를 다시 많이 줄여놨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 뭐 맞게 대충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막 어마어마하게 뭐 실패하진 않을 거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거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겠죠. 앞으로 계속 2분기, 3분기, 4분기 모든 기업들이 전부 지금 얼마나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향후 경기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일지를 예측하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들 달아주신 제가 그 유튜브 이제 그 아이디하고는 조금씩 다르셔서 이분이 그분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기 이제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커피값도 주시고 하는 아주 고마우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다른 전문가분들의 어떤 내용이나 좋은 영상 같은 거 소개해 주셔서 저도 아주 잘 봤습니다. 좋은 얘기 너무 이렇게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은 적지만 계속 이렇게 외부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분들의 따뜻한 그런 응원과 지지 덕분에 가능한 것 같아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 또 이제 다양한 이렇게 의견들 유튜브에도 보면 저도 그런 거 보고 배웁니다.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맞는 말이네 하면서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들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 또 금에 대해서는 당장은 그렇게 큰일은 안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격에 들어가도 10년 걸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도 조만간 그 국제정세 중국편 시리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음악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스턴 형님들의 우리
그 좀 옛날 그룹인데 이분들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이 전부 이렇게 뭐 수염을 아주 그냥 거창하게 기르고 머리는 막 장발에다 해가지고 거의 뭐 전부 그 멤버들이 전부 이런 헤어스타일과 이런 수염을 기르고 있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좀 하는 음악도 어쩐 좀 구닥다리 음악 같은 거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제 보면 음악 그 스타일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 너무 그냥 지금 들여도 별로 구리지 않은 아주 그냥 그 최신 어떤 굉장히 그 감각적인 음악들을 하시고 특히 보컬 분의 그 어떤 그 막 이 옥타브가 막 위아래로 맘대로 막 갖고 놀면서 아주 대단한 그 깜짝 전혀 외모하고 매칭되지 않는 그런 실력과 히트곡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들 가장 이제 좀 좋았던 노래 More Than a Feeling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 추억에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보스턴 나 이런 옛날 그룹 잘 모르는데 해도 이 노래 들어보시면 이 리듬 기타 뭐 이런 기타 솔로 부분 들어보면 이거 왠지 들어본 것 같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예. 주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마음 편하게 잘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